남편의 차에서 처음 보는 여자 머리끈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 저는 결혼 8년 차 7살 아들을 둔 37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들처럼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며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적어도 얼마 전 그날까지는요. 제 남편은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대학생 때 만나 7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사람이죠. 그는 술, 담배도 하지 않았고 퇴근 후에는 늘 곧장 집으로 와 아들과 놀아주는 것이 유일한 낙인 그런 남자였습니다. 회식이 있는 날이면 꼭 제게 먼저 연락을 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시부모님께도 얼마나 싹싹하게 잘하는지 주변 친구들은 모두 저더러 결혼 잘했다며 부러워했죠. 네,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남자라고요.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약 3개월 전쯤 남편이 저녁 식탁에서 무심코 새로운 후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우리 침실 신입이 들어왔는데 아주 똘똘하고 싹싹하더라. 요즘 애들답지 않게 일도 잘 배우고. 저는 그래, 잘 가르쳐줘. 선배 노릇 톡톡히 해야지. 라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의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칼퇴근을 하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팀 회식, 후배들 상담 같은 이유들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바쁜가 보다 선배로서 책임감이 강하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일주일에 서너 번으로 늘어나자 저도 모르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원래 집에서는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에 던져두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화장실을 갈 때도 샤워를 할 때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옆에 앉으면 슬쩍 화면을 돌렸고 밤 늦게 카톡 알림 소리가 울리면 자는 척하던 제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확인하고는 했습니다. 자기야, 요즘 왜 이렇게 휴대폰을 손에 붙들고 살아? 제가 한 번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죠. 아, 회사 보안 메신저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신경 쓰여서 그래.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사람에 대한 제 믿음은 그렇게나 견고했으니까요. 그리고 지난 주말, 저는 그 견고했던 믿음에 금이 가는 소리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주말 대청소를 위해 남편의 차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조수석 시트 밑에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머리끈 하나가 나왔습니다. 반짝이는 큐빅이 박힌 제 취향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리고 화려한 머리끈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머리끈을 들고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자기야, 이거 뭐야? 남편은 제 손에 들린 머리끈을 보더니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죠. 아, 그거 어제 회사 후배들 태워줬는데 거기 신입 여자애가 흘리고 내렸나 보네. 그냥 버려.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처음으로 그의 옷주머니와 서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날 밤 그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처음으로 그의 옷주머니와 서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8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남편의 사생활을 훔치려는 도둑이 되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의 믿음은 깨져버렸고
저는 그저 깨진 조각들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외투 주머니는 비어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 안에도 평범한 업무 서류들 뿐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그냥 우연일 거야. 안도감이 밀려오려단 바로 그 순간, 가방 가장 안쪽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요일 날짜의 영화 티켓이었습니다. 밤 10시에 시작하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로맨스 영화, 그리고 자석은 2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남편이 제게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 겹쳐서 회사에서 밤새워야 한다고 말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 제게 어제 저녁도 못 먹고 일했다며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방에서는 그가 밤새 일했다던 그 시간에 상영한 로맨스 영화 티켓 2장이 나온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의 거짓말을 파헤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탐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 앞에서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다정하게 그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신경은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출근한 뒤 그의 컴퓨터를 켜고 공동인증서로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의 카드 사용 내역을 모두 조회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가 팀 회식이라고 말했던 날들, 그는 어김없이 제가 모르는 레스토랑이나 와인바에서 2인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 생일 바로 다음 날에는 회사 후배들과의 워크숍이라며 1박 2일로 지방에 다녀왔는데 그가 결제한 곳은 비즈니스 호텔이 아닌 연인들이나 갈 법한 강가의 예쁜 펜션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회사의 사내 소식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가끔 회사 소식지를 집으로 가져와 식탁 위에 던져두곤 했습니다. 저는 서재에 쌓여있는 지난 소식지들을 모두 꺼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신입사원을 소개하는 코너에서 마침내 그 얼굴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샛노란 머리끈의 주인일 것이 분명한 아주 젊고 예쁘장한 여자의 얼굴. 저는 그 여자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SNS를 통해 그녀의 계정을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SNS는 온통 명품과 호텔, 고급 레스토랑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만 그 사진들 속에서 남편의 카드 내역서에 찍혀 있던 바로 그 레스토랑의 이름들을 몇 개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을 멎게 만든 마지막 증거. 그녀가 얼마 전 올린 셀카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 작년 제 생일, 남편이 제게 선물해줬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목걸이였습니다. 남편은 당시 우리 자기를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거야.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목걸이가 다른 여자의 목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머리끈, 영화 티켓, 펜션, 그리고 목걸이. 모든 조각들이 그 여자라는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확인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차 안에 있는 모든 진실을 기록하고 있을 그 작은 기계. 저는 다음날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오든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참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1박 2일 지방 출장을 떠났습니다. 다녀올게. 하윤이 잘 보고 있어. 라며 제 뺨에 입을 맞추는 그의 행동이 이제는 너무나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제게는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 있는 완벽한 시간이 주어진 셈이었죠. 아이가 유치원에 가고 집이 텅 비자 저는 곧장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으니까요. 남편의 차문을 열자 익숙한 그의 향수 냄새와 함께 아주 희미하게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구역질을 참으며 운전석 위에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뽑아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수많은 영상 파일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가장 최근 파일부터 그가 야근과 회식이라고 말했던 날들의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퇴근길 라디오 소리 혹은 회사 동료와 나누는 업무 전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그래, 역시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오빠, 근데 진짜 안 걸릴까? 나 너무 무서운데? 걱정 마. 우리 와이프 나밖에 모르는 순진한 여자라 이런 건 상상도 못해. 그리고 넌 내 직장 후배일 뿐인데 누가 의심하겠어? 남편과 그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제 차 안에서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저를 비웃으며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노트북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두 남녀의 목소리만이 제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날짜의 파일을 미친 듯이 클릭했습니다. 그들이 지방 워크숍을 갔다고 했던 날의 파일이었습니다. 오빠, 이 목걸이 진짜 예쁘다. 너무 고마워. 선영 언니는 아무것도 모르겠지? 언니. 그 여자는 제 뒤에서 제게 언니라고 부르며 칼을 꽂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대답은 제 남은 모든 희망을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연하지. 그 사람한테 사준 건 그냥 백화점에서 산 평범한 거였어. 이게 진짜지. 우리 자기한테 제일 잘 어울려. 가짜. 제가 지난 1년간 그의 사랑의 증표라고 믿으며 매일같이 목에 걸고 다녔던 그 목걸이가 가짜였습니다. 진짜는 그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다른 여자의 목에서 빛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나를 순진한 여자라고 부르며 기만했던 내 남편과 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나를 배신한 그 여자.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음성 파일을 제 휴대폰과 다른 USB에 복사하고 또 복사했습니다. 마치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변호사처럼 그들의 모든 대화를 날짜와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기에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깊고 더러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증거를 손에 쥐고 출장에서 돌아올 내 남편과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내게 연락할 그 여자를 어떻게 한자리에서 박살 내버릴 것인가에 대한 차가운 계획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준비하는 심판자였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 남편의 후배에게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최대한 밝고 상냥한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수아 씨, 잘 지내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 내일 출장에서 돌아오는데 저녁에 집에 와서 같이 식사나 할까 해서요. 남편이 평소에 수아 씨 칭찬을 어찌나 하던지 일도 잘하고 싹싹해서 정말 아끼는 후배라고 꼭 한번 답사주고 싶다고 했거든요. 제 제안에 수화기 너머의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제 완벽한 연기 앞에서 그녀는 감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선배님이신데 제가 어떻게 라며 빼는 그녀에게 저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와요. 우리 남편이랑 나랑 셋이서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 보내요. 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냥은 결국 네 언니 그럼 감사히 찾아뵐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언니라는 그 말이 제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날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완벽하게 청소하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과 그녀가 SNS에서 인생 파스타라고 올렸던 해물토마토 파스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 하윤이는 오늘 엄마 아빠 데이트하는 날이라며 친정집에 보내도왔습니다. 이 잔인한 심판의 무대에 제 사랑스러운 딸을 관객으로 앉힐 수는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먼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깨끗하게 정돈된 집과 진수정찬이 차려진 식탁을 보고는 제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자신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착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자기야, 이게 다 뭐야? 나 감동시키려고 작정했네. 그는 저를 끌어안으며 제 목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그의 그 위선적인 행동에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마지막 순간을 위해 꼭 참았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고 그녀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제게는 어색한 미소를, 남편에게는 아주 짧고 은밀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두 사람의 회사 생활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끈끈한 선후배 관계에 대해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친한가 봐요. 남편이 수아 씨 칭찬을 입에 달고 살던데. 아, 네, 선배님이 잘 챙겨주세요. 그래요? 우리 남편이 원래 이렇게까지 후배 챙기는 사람이 아닌데 수아 씨가 정말 특별하긴 한가 보네. 제 모든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가시돋친 말을 애써 모른 척하며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오늘 내가 차린 음식이 입에 잘 맞아요? 제 질문에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을 꺼내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두 사람이 하도 친해 보여길래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거실 전체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 진짜 우리 이러다 걸리면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과정을 저는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이 들고 있던 와인잔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마치 제 결혼 생활이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파일 재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걸이에 대한 대화까지 그들의 모든 미러를 거실에 가득 채웠습니다. 음성이 모두 끝나고 지독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굳어버린 그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아주 작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내 목걸이는 가짜라는데 내 목에 걸린 진짜는 오늘 왜 안 하고 왔니? 그리고 저는 남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당신, 나를 순진한 여자라고 부르며 내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니까 재미있었어? 저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두었던 이혼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두 사람의 얼굴이 비치는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이 집, 당신이랑 내 공동명이야. 당신 짐 챙겨서 나갈 시간 일주일 줄게. 일주일 뒤에도 이 집에서 네 짐이 보이면 오늘 들었던 이 파일들, 당신네 회사 감사팀이랑 여기 이분 부모님께 그대로 보낼 거야. 선택은 당신이 해.
저는 두 사람을 거실에 남겨두고 하윤이를 데리러 친정에 가기 위해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이 도망치듯 사라지고 집에는 저와 그들이 남긴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깨진 와인잔의 파편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친정에 맡겨두었던 딸 하윤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엄마, 아빠랑 어제 데이트 잘했어?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묻는 아이의 질문에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도 저는 여전히 엄마여야만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수백 번 다짐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차마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남편과 크게 싸워서 당분간 여기 좀 머물겠다고만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그 주 내내 저는 이혼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했던 일주일이 되기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짐을 빼겠다고요. 제가 친정에 가 있는 사이 그는 조용히 자신의 물건들을 모두 가지고 나갔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군데군데 이가 빠진 것처럼 횡했습니다. 그의 흔적이 사라진 공간은 더 이상 우리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블랙박스 음성 파일과 그의 카드 내역, 그리고 그 여자의 SNS 사진들. 그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는 어떤 반박도, 어떤 요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순순히 자신의 유책을 인정했고 양육권과 재산 분할 역시 제 뜻에 따라주었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도 그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가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문으로 전해 듣습니다. 이혼 후 그들은 잠시 대놓고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들의 손가락질과 비난 속에서 그들의 위대한 사랑은 6개월도 채 버티지 못하고 끝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회사 내에 소문이 다 퍼져 결국 견디지 못하고 퇴사했다고 합니다. 남편 역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지사로 발령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결국 제 불행과 눈물을 양분 삼아 아주 잠깐 피어났던 볼품없고 더러운 꽃이었던 셈이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통쾌하지도 안타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타인이니까요. 어느덧 그 지옥 같던 날들이 1년이나 지났습니다. 저는 하윤이와 함께 그가 떠난 집을 처분하고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제 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저는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냈습니다. 아직도 밤이면 가끔 그날의 배신감이 떠올라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15년을 믿었던 친구와 제 인생의 전부였던 남편을 한꺼번에 잃은 상처는 아마 평생 제 안에 흉터로 남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 옆에는 제가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내 딸 하윤이가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엄마, 사랑해! 라며 제 품에 안기는 아이의 온기를 느끼면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하윤이의 엄마로 그리고 디자이너로서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저는 그 지독한 비를 온몸으로 맞고 이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길고 두서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응원 덕분에 저는 오늘을 버티고 또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저도 그리고 제 딸도 앞으로 더 행복해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아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죄인입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이 얼마나 염치 없고 이기적인 행동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변명을 해도 제가 저지른 쓰레기 같은 짓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이곳에 올라오는 수많은 남편들의 외도 사연을 보며 저 역시 그들을 욕했습니다. 어떻게 조강지처를 배신할 수 있나? 아이는 눈에 보이지도 않나 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바로 그 욕을 먹어 마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지방의 한 원룸에서 홀로 지낸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 어리석었던 과거를 후회하고 제 자신을 저주합니다. 이 글은 용서를 구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저라는 한심한 남자가 왜 그런 미친 짓을 저질렀는지, 저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도 모를 세상의 다른 남편들에게 제 처참한 경험을 통해 경고하고 싶어 이 글을 씁니다. 아내와 저는 대학생 때 만나 7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은 모두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저보다 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내성적이고 감정 표현에 서툴렀지만 아내는 늘 그런 저를 햇살처럼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그녀의 밝은 웃음 하나면 세상의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저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녔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내와 아이에게만큼은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 월급 통장은 언제나 아내의 것이었고 저는 퇴근 후 동료들과의 술자리보다 집에서 아내 그리고 딸 하윤이와 함께 뒹구는 것을 더 큰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네, 진심이었습니다. 그때의 제 마음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한 것이. 아마 그 편안함이라는 이름의 권태가 찾아오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 6년 차. 아내는 더 이상 저를 보고 설레지 않았고 저 역시 아내를 보며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이라기보다 한 집에 사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아이를 함께 키우는 동업자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편안했지만 공허했습니다. 아내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일에 몰두했고 아이를 키우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세상에서 조금씩 제가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 팀에 새로운 후배가 들어왔습니다. 갓 대학을 졸업한 아주 어리고 싹싹한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유독 저를 잘 따랐습니다. 제가 가르쳐주는 업무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였고 제가 하는 모든 말에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역시 선배님밖에 없어요. 라며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귀여운 후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야근과 회식이 잦아지면서 저는 그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사적인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저는 인생 선배로서 직장 상사로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서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바로 한 남자로서의 존경과 인정이었습니다. 아내에게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던 저를 향한 그 뜨거운 눈빛. 저는 그 관심에, 그 인정에 서서히 중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잠시 길을 잃었다고, 잠깐의 외로움을 이기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제 어리석은 선택이었고 저는 제 손으로 제 가정을 파괴하는 방아쇠를 당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냥 회사 생활이 힘든 후배의 고민을 들어주는 좋은 선배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는 매일같이 상사에게 깨지고 동기들과의 경쟁에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제 신입사원 시절이 생각나 그 아이에게 술을 사주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선배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희 팀에 선배님 같은 분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술 기운에 살짝 상기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그렇게 말하는데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내에게서는 더 이상 느껴본 적 없는 한 남자를 향한 순수한 존경과 의지. 저는 그 감정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좋았습니다. 우리는 회사 밖에서 따로 만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내에게는 팀 회식이라는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고 저는 점점 더 능숙한 거짓말쟁이가 되어갔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저는 가정의 책임감과 직장의 스트레스를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낡은 농담에도 아이처럼 웃어줬고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위대한 예언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다시 남자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프로젝트 마감을 핑계로 단둘이 남아 야근을 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간단하게 맥키나 한잔 하자며 들어간 술집에서 그녀는 제게 자신의 힘든 가정사를 털어놓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위로했습니다. 선배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희 팀에 선배님 같은 분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그녀를 밀어내야만 했습니다. 머릿속에 이성은 이건 아니다, 미친 짓이다 라며 비상벨을 올려댔지만 제 몸은 그녀의 온기와 가녀린 어깨의 떨림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제 발로 제 가정이 있는 집이 아닌 다른 여자의 집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성의 전고등이 미친 듯이 울렸지만 저는 애써 그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 하룻밤의 실수가 제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 후 우리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한 남편이자 아빠였습니다. 아내에게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했고 딸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죄책감을 덜기 위한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었죠. 그리고 집 밖에서는 다른 여자를 만나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작년 아내의 생일, 저는 아내에게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사실 그 목걸이는 원래 그 아이에게 사주려던 것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목걸이를 고르는데 제 머릿속에는 아내의 얼굴이 아닌 그 아이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저는 미친놈처럼 더 비싸고 예쁜 목걸이를 그 아이의 선물로 먼저 샀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그것과 비슷한 디자인의 조금 더 저렴한 목걸이를 사주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디자인이라는 뻔뻔한 거짓말과 함께 저는 이미 제 마음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제 거짓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그 순수한 믿음이 때로는 저를 더 깊은 죄책감에 빠뜨렸고 때로는 저를 더 대담한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탄로나기 며칠 전 저는 그 아이를 차로 바래다 줬습니다. 그녀는 조수석에 자신의 반짝이는 머리끈을 흘려놓고 내렸습니다. 저는 그 반짝이는 머리끈의 존재를 까맣게 모른 채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허술한 거짓말쟁이인지, 그리고 제 아내가 얼마나 예리한 사람인지 저는 곧 깨닫게 될 참이었습니다. 폭풍은 이미 제 집 현관문 앞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수석에서 발견한 머리끈을 제게 보여줬을 때 저는 제가 정말 티 안 나게 잘 넘어갔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거? 어제 후배들 태워줬는데 거기 신임 여자애가 흘리고 내렸나 보네. 버려.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신경도 안 쓴다는 듯이 말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내의 눈빛이 변한 걸 저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를 보는데 예전처럼 그냥 웃어주는 게 아니라 뭔가 저를 분석하고 꿰뚫어보는 듯한 그런 싸늘한 눈빛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집이 지옥이었습니다. 아내가 자꾸 저를 떠보는 게 느껴졌어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오늘 회식은 재밌었어? 하고 묻는데 그건 질문이 아니라 함정이었죠.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표정은 어떤지, 눈은 어디를 보는지 하나하나 다 체크하는 게 보였어요. 회식 장소, 같이 있었던 동료들 이름, 심지어는 무슨 안주에 술을 마셨는지까지. 저는 매일 밤 아내의 취조에 대비해 거짓말의 동선을 짜야 했습니다. 정말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 아이와는 카톡 대신 다른 메신저를 썼고 대화 내용은 그날 바로 지웠습니다. 아내가 잠들기 전까지는 절대 휴대폰을 보지 않았죠.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일 무서웠던 건 차에 있는 블랙박스였습니다. 운전할 때마다 저 혼자서 그 애랑 통화한 거, 차 안에서 나눴던 시시콜콜한 대화들, 그게 전부 녹음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오빠 보고 싶다고 말하던 그 아이의 목소리, 나도 라고 대답하던 제 목소리, 그 모든 게 저 작은 기계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운전대를 잡은 손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당장 메모리 카드를 빼서 부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내가 찔리는 게 있으니 이러는 거지 하고 아내가 바로 알아챌 테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수십 번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만나면 아내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위로와 인정을 받으면 그 결심은 연기처럼 사라지곤 했습니다. 저는 이기적이고 나약한 쓰레기였습니다. 결국 아내가 먼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을 앞두고 아내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주 밝은 톤의 메시지였습니다. 자기야, 오늘 저녁에 약속 있어? 없으면 내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네가 그렇게 칭찬하던 그 후배 있잖아, 수아씨. 그분도 불러서 같이 저녁 먹자. 네가 워낙 아끼는 후배 같아서 내가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 그 문자를 받는 순간 정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기분이었어요. 올 것이 왔구나. 아내는 모든 걸 알고 있구나.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저녁 식사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제게 내리는 마지막 통보,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손에 쥐고 제게 마지막으로 자백할 기회를, 아니, 저를 처형할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주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좋은 생각이네. 이따 집에서 봐.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처럼 저는 그렇게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의 저녁 식사 초대는 제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바닥에서는 축축하게 땀이 흘렀습니다. 음식이 무슨 맛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제발 아내가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않았기만을 0.1%의 가능성에 기대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선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아내는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저를 맞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그 평온함이 제게는 사형 집행인이 마지막으로 베푸는 만찬처럼 느껴져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잠시 후 그 아이가 도착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와인 한 병을 들고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 아이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둘은 이제 곧 아내가 휘두를 칼날 앞에 목을 내놓은 죄수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식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에 기계적으로 대답하고 밥을 씹었지만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그 아이 역시 제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어색하고 살벌한 공기 속에서 오직 아내만이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완벽한 안주인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내가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이 아닌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들더군요.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하는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빠, 진짜 우리 이러다 걸리면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그 아이의 목소리, 제 차 안에서, 제 옆자리에서 속삭이던 바로 그 목소리, 망했다.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 옆을 보니 그 아이는 이미 사색이 되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 멍청한 것 저렇게 티나게 구니까 걸리는 거 아니야? 속으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 아이의 탓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 잘못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은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목걸이에 대한 이야기, 저를 순진한 여자라고 비웃던 제 목소리까지. 저는 제 귀로 제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놈이었는지를 똑똑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없는 얼음장 같은 표정. 저 표정을 보니 오히려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 너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이 무대를 준비하고 우리를 가지고 놀면서 즐기고 있었던 거지. 그런 비겁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아내가 그 아이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제 결혼 생활에 사형을 선고하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를 순진한 여자라고 부르며 내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니까 재밌었어? 그리고 그녀는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 집, 당신이랑 내 공동명의야. 당신 짐 챙겨서 나갈 시간 일주일 줄게. 일주일 뒤에도 이 집에서 네 짐이 보이면 오늘 들었던 이 파일들 당신네 회사 사람들이랑 여기 이분 부모님께 그대로 보낼 거야. 선택은 당신이 해. 회사 사람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 10년 넘는 회사 생활, 내 평판, 내 미래,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끝장날 수도 있었습니다. 비굴했지만 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막아야 했습니다.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저와 그 아이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저지른 짓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내와 가정을 잇는 것은 물론이고 제 사회적 인생까지 끝장날 위기였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빌어야 할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망했다는 생각만이 귓가에 맴돌아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서재로 들어가 버리고 그 아이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어떡해요? 회사에 알려주면 그 순간 저는 그 아이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맑고 순수해 보였던 그 얼굴이 제 인생을 망쳐버린 악녀처럼 보였습니다. 네가 꼬리만 치지 않았어도, 내가 나를 유혹하지만 않았어도 모든 책임을 그 아이에게 떠넘기고 싶은 비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받아들인 것도, 아내를 속인 것도 결국은 저 자신이라는 것을. 저는 그 아이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단 그냥 가.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그 아이가 울며 불며 집을 떠나고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아내가 남긴 이혼 서류와 박살난 와인잔의 파편들이 마치 제 미래의 모습처럼 처참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의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유예 기간이 아니라 제 손으로 제 삶을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승산이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가진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고, 저는 유책 배우자로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회사 감사팀과 상대방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는 아내의 마지막 통보는 제 사회적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협박 카드였습니다. 저는 결국 아내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공동명의의 아파트는 위자료조로 아내에게 넘기고, 저는 가진 돈의 일부와 대출을 받아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을 볼 면목도 없었지만 아빠로서의 마지막 책임은 다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제 옷가지와 개인적인 물건들만 챙겨 제가 8년간 살았던 그 집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게 문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8년간의 결혼 생활이 저의 어리석은 한 번의 선택만으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이혼 후 저는 회사를 그만둘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는 없었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저와 그 아이의 관계는 동기들과 후배들의 술자리에서 가장 맛있는 안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앞에서는 위로하는 척했지만 등 뒤에서는 저를 불륜남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그 시선들을 견디지 못하고 몇 달 뒤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우리의 뜨거웠던 사랑은 그렇게 한순간의 가십거리와 서로에 대한 혐오감만을 남긴 채 끝났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 근처의 허름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퇴근 후 불 꺼진 방에 들어와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고 멍하니 TV를 보다 잠드는 것이 제 일상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가끔 술에 취한 밤이면 저도 모르게 아내의 SNS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녀는 저 없이도, 아니, 저가 없어서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딸 아이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제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편안함을 권태라고 착각했고, 아내의 믿음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순간의 설렘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심이 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저와 같은 평범한 남편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곁에 있는 아내의 손을, 당신을 보고 웃어주는 아이의 얼굴을, 그 당연하게만 보였던 일상의 행복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것이 세상의 전부였다는 것을 깨닫는 저 같은 멍청이는 더 이상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